남편은 자기 생일 사진에서 빠져달라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간단하지만 잔인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내 결혼 생활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화내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누군가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아주 태연했다. 저기 잠깐만 비켜줄래? 이건 우리 식구끼리만 찍게.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여전히 손을 얹은 채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방 안은 마늘빵 굽는 냄새로 가득했고 우리 뒤에서는 누군가 너무 크게 웃고 있었다.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7년을 함께 산 남편, 상훈을 쳐다보며 그가 나를 돌아보고 방금 자기가 한 말을 깨닫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지나쳐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다. 그의 전처인 경희가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의 딸인 소영도 그곳에 있었다. 16살의 어색한 모습으로 바닥이 갈라지기라도 바라는 듯 신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상훈의 여동생 미영은 단체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을 프레임 안으로 밀어넣으려 손짓하고 있었다. 목덜미에서 시작된 열기가 얼굴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결혼 반지가 갑자기 꽉 끼는 것 같았다. 마치 더 이상 내 손가락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아, 내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알았어요. 나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내가 서 있던 자리로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처럼 스며들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상훈이 알았든 몰랐든 그것이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다른 모든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그 식당은 분당에 있는 마노스였다. 지난 몇 년간 생일이나 기념일 때마다 수십 번은 갔던 곳. 안전하고 익숙하며 모두가 좋아할 만한 평범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검은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이 손님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었다. 수요일 저녁 7시 18분. 상훈의 52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눈의 따가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안내 데스크 시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파티의 소음이 들려왔다. 접시에 부딪히는 포크 소리,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서로 뒤섞이는 대화의 웅성거림. 삶은 조금의 중단도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자리를 기다리는 노부부 옆을 지나쳤다. 부인이 나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끼어들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시선을 돌렸다. 타일 바닥 위로 내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유리문을 밀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바깥 공기는 초가을답게 서늘했다. 나는 잠시 서서 심장 박동을 늦추려 심호흡을 했다. 옷에는 여전히 토마토 소스 냄새가 배어 있었다. 리모컨 키의 버튼을 누르자 왼쪽 어딘가에서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그대로 있었다. 무심코 집어든 핸드백이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보지 않았다. 다시 들어갈까 생각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었다.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고 다시 자리에 앉아 나중에 잊어버릴 수 많은 순간 중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내가 다시 들어가 어색하게 웃으며 케이크가 나올 때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상우는 내가 그의 체면을 세워줄 때마다 짓는 그 고마운 표정으로 나를 볼 것이다. 대신 나는 시동을 걸어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고요했다. 우리의 집, 경부고속도로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앞마당에 단풍나무가 있고 뒷마루가 삐걱거리는 그 집. 나는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부엌에 서서 냉장고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울지는 않았다. 손을 씻었다.
닦을 필요도 없는 조리대를 닦았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까지 계속 움직였다. 밤 10시 42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언니 가고 나서 오빠 계속 술만 마시고 있어.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말들이 너무나 낯설었다. 마치 다른 밤, 다른 결혼 생활에 속한 말들 같았다. 나는 무언가를 입력하다 지우고 다시 입력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잠가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침대 머리맡 시계가 똑딱거리며 초를 세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응시했다. 상우는 자정이 넘어 집에 왔다. 차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그는 침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에는 커피 냄새와 희미한 술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목욕 가운을 입고 부엌에 서서 그가 늘 앉던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내 감정을 정의하려 애썼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아직 분노도 아니었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무시해왔던 신호들, 작은 일들이 있었다. 소영이를 위해 더 편할 거라며 경희의 이름까지 포함된 초대장들, 상훈 씨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연화장들, 내가 항상 카메라 뒤에 서 있던 가족 사진들.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성숙한 것이고 이해심이 많고 유연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식당에 서서 마치 잘못된 장면에 들어온 엑스트라처럼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굴복하기를 멈췄다. 아침 6시 5분, 커피 메이커가 덜컹거리며 작동을 멈췄다. 지역 라디오에서는 경부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에 대해 단조롭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커피 잔을 감싸 쥐고 온기가 손바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사진 속의 빈자리와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얼마나 쉽게 채웠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스스로를 축소시켜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약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내 머릿속을 맴돌던 단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할 때 즐겨 쓰던 그 단어였다. 이해심. 지난 몇 년간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의미를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상훈의 여동생 미영도 그렇게 말했다. 경희도 마치 칭찬인 양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심지어 상훈도 그가 불편해하는 무언가를 내가 꾹 참아준 직후에 종종 그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이해심이 많아. 그가 말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내 가슴이 답답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 6시 5분. 창밖 하늘이 아직 잿빛일 때 부엌에 서서 커피 메이커가 딸깍거리고 김을 내뿜는 소리를 들었다. 라디오는 상훈이 좋아하는 지역 AM 채널에 맞춰져 있었다. 교통 상황과 고교 야구 경기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채널이었다. 한 목소리가 판교 근처의 사고를 언급했다. 나는 잔에 크림을 넣고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았다. 이해심은 올가미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내 목 주위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상훈은 7시쯤 위층으로 올라왔다. 마치 잘못 디디면 집이 그를 물기라도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는 지쳐 보였다.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샤워 후 아직 축축했다. 그는 즉시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좋은 아침. 그가 말했다. 좋은 아침. 내가 답했다. 그는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닫았다. 어젯밤엔 내가 좀 과했어. 나는 기다렸다. 이것은 내가 몇 년에 걸쳐 배운 또 다른 것이었다. 기다려라. 당신 창피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알지, 그렇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났다. 무슨 뜻이야? 상훈 씨?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냥 가족 사진이었잖아. 경희는 소영이 때문에 온 거고.
별일 아니라고. 바로 그거였다. 그 가벼운 묵살, 그 무심한 지워버림. 나는 이 상황을 무마하고 그를 안심시켜 우리 둘 다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익숙한 충동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입이 열리기까지 했다. 그러다 다시 굳게 닫았다. 나는 말했다. 나 출근 준비해야 돼. 그는 마치 우리 둘 다 외우고 있는 대본에서 내가 대사를 빠뜨린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다. 그래.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더 하기 전에 부엌을 나섰다. 직장에서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판교에 있는 작은 건설 회사의 사무실 관리자였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다. 전화 청구서, 일정 관리, 모든 것이 저절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다. 오전 중반쯤 회계팀의 은숙 씨가 내 칸막이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은숙 씨는 62살이었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으며 짧은 회색 머리에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괜찮아요.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다시 한번 말해볼래?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젯밤에 남편이 자기 생일 사진에서 빠져달라고 했어요. 그냥 가족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은숙 씨는 놀라거나 혀를 차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만도 하지. 뭐가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지칠만도 하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왠지 모르게 그것이 세상의 모든 위로의 말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초대받지 않은 기억들이 연화장처럼 밀려들었다. 매년 12월 나는 마트에서 그것들을 골랐다. 앞면에 눈송이가 양각으로 새겨진 두꺼운 카드. 나는 하나하나 손으로 주소를 썼다. 나는 상훈과 서진이라고 서명했다. 답장이 오면 항상 상훈에게 보여주었다. 한 번은 그의 이모가 이렇게 답장하기도 했다. 경희가 우리를 생각해줘서 참 좋구나. 지난 여름 동네 바비큐 파티에서 누군가 상훈과 경희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을 때가 생각났다. 내가 햄버거 패티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가 대답했다. 아무도 그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소영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다른 모든 사람이 프레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줌을 당기며 카메라 뒤에 서 있던 내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재혼에 필요한 것이라고. 유연함, 포용력.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해 돌아올 때 그 단어는 내 입안에서 재가 되었다. 이해심, 상우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남은 음식을 데워 부엌 조리대에 서서 먹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진공 청소기를 꺼내려고 복도 수납장을 열었다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더미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나는 짜증을 내며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상우는 틈만 나면 물건을 아무데나 쑤셔 넣는 버릇이 있었다. 오래된 우편물, 보험 명세서,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도 않은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 서류를 쌓아 올리다가 라벨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는 갈색 파일 폴더를 발견했다. 주택담보대출, 등기권리증, 보험. 나는 얼어붙었다. 무엇이 나를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그것을 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피곤함이었을 것이다. 아마 본능이었을 것이다. 혹은 내 안에 무언가가 내가 모든 것을 상상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안에는 우리 집의 주택담보대출 서류, 주택보험증권, 그리고 등기권리증 사본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집,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그의 이름과 내 이름이 대낮처럼 선명하게. 나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넘겨보았다. 우리 공동계좌에 은행 명세서도 있었다. 몇 년 전 날짜가 찍힌 오래된 이메일 출력물도 있었다.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자기야 라고 시작했다. 이것 좀 빨리 서명해 줄 수 있어? 그냥 재용자 관련이야. 어쨌든 당신이 서류 작업은 더 잘하잖아. 나는 그날 밤
그가 부엌 식탁에서 서류 뭉치를 건네주던 것을 기억했다. 거의 잠들 뻔한 상태에서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망설임 없이 바로 처리했다. 몇 년 동안 나는 모두가 나를 외부인, 덤 불필요한 존재로 믿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빠가 언니 사랑하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감정 표현에 서툴 뿐이야. 나는 문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답장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하루 종일 피하려고 애썼던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 만약 내가 이해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를 두렵게 했다. 맞춰주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내 역할이었기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누구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잠이 들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나는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그것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랐다. 나는 우위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어질러진 것을 치우다가 우연히 진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나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토요일 아침, 상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려 애쓰며 제부와 골프를 치러 갔다. 나는 집에 남아 신경이 곤두설 때마다 하던 일을 했다. 나는 서랍과 파일을 정리했다. 마음을 비우게 해주는 단순한 육체 노동. 나는 복도 수납장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다. 오래된 사용 설명서, 보증서, 상훈의 이름으로 온 뜯지 않은 우편물 더미. 나는 분류하고 재활용하고 쌓았다. 그때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다. 숨겨져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저절로 처리될 것처럼 낡은 신발 상자에 쑤셔 박혀 있었다. 나는 카펫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내가 아는 청구 내역도 있었다. 철물점, 코스트코 그의 사무실 근처 주유소, 그리고 모르는 것들도 있었다. 새 골프채 세트, 부산에서의 주말 호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술집 청구서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우리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고 신용조회 앱에 들어갔다. 몇 년 전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으려고 설치했던 앱이었다. 내 이름, 내 이메일, 내 비밀번호. 숫자들은 차분하고 무심하게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내 신용 점수는 훌륭했다. 그의 점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내가 알아차린 감정은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함이었다. 몇 년 동안 청구서가 제때 납부되도록 한 사람은 나였다. 실수를 발견한 사람. 상훈이 가장 역할을 하는 동안 우리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람. 모두가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수를 바로잡지 않았다. 내가 그랬다. 내 전화가 울렸다. 은숙 씨였다. 바빠? 그녀가 물었다. 그런 셈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자세히는 아니었다. 그냥 충분히.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제가 생각보다 엑셀을 잘 다룬다는 뜻이겠죠. 내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녀가 말했다.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나. 나는 작게 웃었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서현역 근처, 상가 옆 낮은 벽돌 건물에 있었다. 대기실에서는 레몬향 소독제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나는 클립보드에 놓인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하며 떨었다. 김영미 변호사는 60대 초반이었고 낮게 묶은 은발의 돋보기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차를 권했고 전혀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사진,
이해심으로 가득했던 세월. 복도 바닥에 파일 폴더. 그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노란색 법률 노트 위에 펜을 움직이며 들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를 벌주려고 여기 온 건 아니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보았다. 당신은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의 이미지를 지켜주고 있었군요. 나는 침을 삼켰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양쪽이 모두 그럴 때 말이죠. 그녀는 내게 선택지를 설명해 주었다. 별거, 부부 상담, 경계 설정. 어느 것도 극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들렸다. 어른스럽게. 그러고 나서 그녀가 물었다. 그의 직장에서 비상 연락처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를 당황하게 했다. 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생각한다고요. 그녀가 반복했다. 그날 저녁. 나는 확인했다. 상훈의 회사 이메일은 집 컴퓨터에 여전히 로그인되어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러고는 비밀을 캐내려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상연락처. 경위. 나는 노트북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나는 가족 사진에 없었다. 비상시에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도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굳어졌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으로. 그 다음 주 나는 모든 것을 멈췄다. 한꺼번에 극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나는 그에게 혈압약을 챙기라고 상기시켜주지 않았다. 약국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했다. 약 좀 주문해 줄 수 있어? 그가 물었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나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진정해. 그가 투덜거렸다. 알았어. 교회 기금 마련 회의에서 나는 신청서나 디저트를 챙겨가지 않았다. 누군가 그것들이 어디 있냐고 묻자 상훈이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답했다. 그 뒤의 침묵은 무겁고 어색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이 늘었다. 그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마감일을 놓치고 늦게 들어와 분노했다. 당신 계속 나한테 쌀쌀맞게 굴잖아. 어느 날 밤 그가 말했다. 바빴어요. 내가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한테 화났어요?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쳐다보았다. 지금은 잠시 후 내가 답장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1분 후 그녀가 답했다. 그 사진 일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본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나뿐이었을 뿐이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즉시 무너지지는 않는다. 먼저 흔들린다. 그것이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었다. 나는 불꽃놀이, 비난, 부엌에서의 극적인 대립을 예상했다. 대신 내가 얻은 것은 작은 실패들이었다. 더 이상 운이 나쁘다고 탓할 수 없을 만큼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실패들. 상우는 물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휴대폰, 열쇠, 책상 위에 뒀다고 맹세했던 서류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내게 물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이미 약간 짜증이 난 채로 나는 말했다. 못 봤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었고 때로는 아니었다. 어느 쪽이든 나는 찾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그는 약국에서 전화했다. 혈압약 처방이 안 된대. 당신이 전화했어? 나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청구서 더미가 펼쳐져 있었다. 은숙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전화 안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안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말했다. 다시 한번. 거짓말은 아니었다. 단지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알아서 해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내 손이 떨렸다. 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멍하니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습관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나는 조용한 안전망이었고 백업 플랜이었으며 일이 잘못되기 전에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일이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우리는 옆집 윌슨 씨 댁에서 열리는 바비큐 파티에 갔다. 보통 때라면 나는 샐러드나 디저트를 가져가고 일찍 가서 준비를 도왔을 것이다. 이번에는 10분 늦게 빈손으로 명랑한 안주인의 모습 대신 단순한 스웨터를 입고 도착했다. 상우는 즉시 알아차렸다. 파스타 샐러드 안 만들었어? 그가 크게 물었다. 안 만들었어요. 내가 답했다. 그는 춤의 한 스텝을 놓친 것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잠시 거기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풍기고 누군가의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록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 이웃이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누군가 상훈에게 저녁이 언제 준비되는지 물었다. 그는 준비되면 준비되는 거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맞은편에 앉은 한 여자가 남편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을 보았다. 이건 이상했다. 그날 밤 집에서 내가 침대에서 책을 읽는 동안 상우는 거실을 서성거렸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 대체 무슨 문제야? 내가 끔찍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굴잖아. 나는 책을 내려놓았다. 제가 그랬나요? 그가 비웃었다. 또 그 사진 얘기군, 서진.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오래된 분노가 강하고 익숙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을 흘려보냈다. 사진만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 주변의 모든 것이죠. 그가 고개를 저었다. 과민 반응이야. 그 단어는 이제 다른 무게를 가졌다. 잘 자요, 상훈 씨. 나는 불을 끄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영에게서 온 문자에 잠이 깼다. 오빠가 걱정돼 그녀가 썼다.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문자를 쳐다보다가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말을 타이핑했다. 나도 그래. 진짜 시험은 일주일 후 상훈이 은퇴 기념 파티에 대해 말했을 때 찾아왔다. 지역 회관에서 한대. 그가 말했다. 토요일 밤에 교회랑 직장 사람들이 모여. 당신이 와야 해. 그가 말한 방식, 필요하다는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말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생각해 본다고? 네.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당신 올 거잖아.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두고 보죠. 그날 밤 소영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녀가 썼다. 두 분 괜찮으세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모든 것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었다. 부수적인 피해, 자기의심. 나는 조심스럽게 답장했다. 우린 지금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이 모든 게 내 탓은 아니야. 그녀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다. 그리고 1분 후, 언니는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화면을 쳐다보았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상우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개에게 소리를 질렀다. 회의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숨겼다고 비난하더군요.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냥 바로잡아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응시하며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잔인한 짓이면 어떡하지? 필요 이상으로 그를 상처 주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사진에서 걸어 나오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저녁 식사에 갔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역 회관에서는 오래된 커피와 과거의 냄새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바닥 청소제 냄새가 났다.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재킷과 셔츠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교회 행사와 은퇴 파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따뜻함과 습관으로 서로를 맞이했다.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상훈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떠나기 전 한참 동안 집 화장실에 서서 내 거울 속 모습을 쳐다보았다. 나는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다. 밝은 색도, 눈에 띄는 장신구도 없이 그냥 남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낮은 굽의 구두를 신었다. 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 자신처럼 보이고 싶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은 조용했다. 상우는 계속해서 라디오 채널을 바꿨지만 마음에 드는 채널은 찾지 못했다. 그의 무릎이 초조하게 떨렸다. 나는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차분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회관 안에서 사람들은 즉시 상훈을 알아보았다. 어이, 주인공 왔네. 은퇴 축하해. 드디어 인정받는구만. 사람들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그는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고 자신이 가장 익숙한 역할로 쉽게 빠져들었다. 존경받고 굳건하며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남자. 경희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크림색 카디건을 입고 간식 테이블 근처에 서서 교회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그 자리에 속한 사람처럼. 소영은 그 옆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상우는 처음에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을 봤을 때 그의 어깨가 약간 이완되었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왔네. 그들이 당신이 아니라.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헌신에 대한 연설. 가장으로서의 수년간의 봉사. 모든 말이 고요한 물에 던져진 조약돌 같았다. 나는 잔물결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사진 찍을 시간이 되었다. 교회 위원회 중 한 명이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다. 상훈 씨와 가족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상훈은 자동적으로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을 따뜻하고 익숙하게 감쌌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오래된 본능이 솟아올랐다. 들어가서 미소 짓고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라. 대신 나는 부드럽게 내 손을 뺐다. 아,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으며 들릴 만큼 컸다. 저는 이 사진에 끼면 안 되겠네요. 상훈이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나는 미소 지었다. 시선을 끌지 않으려 할 때 짓는 그런 미소. 지난주에 사진 찍을 때 제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얼음 좀 더 가지러 갈게요.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느낌. 마치 누군가 스텝을 놓친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다 아무도 따라 웃지 않자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경희는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 아빠, 그녀가 말했다.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농담하는 거야.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훈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오랜 친구인 철수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농담하는 건가, 상훈이? 그 질문만으로도 충분했다. 상훈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휴대폰이 천천히 내려왔다.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간식 테이블로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플라스틱 컵에 얼음을 담을 때 손이 떨렸다. 나는 소리에, 딸깍거리는 소리, 긁히는 소리에 집중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무엇이든 등 뒤에서는 속삭이는 목소리, 질문들이 오갔다. 마침내 방 안의 진실이 드러났다. 나중에 차 안에서 상훈이 폭발했다. 대체 뭐야? 그가 물었다. 날 창피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주차장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도에 들어설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욕실 문을 잠갔고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후회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실이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이후로 집이 다르게 느껴졌다. 더 조용했지만 동시에 더 명확해졌다. 마치 마침내 닫힌 창문처럼. 며칠 동안 상훈과 나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맴돌았다. 필요할 때만 이야기했다. 그는 다시 소파에서 잤다. 나는 그에게 침대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를, 그 다음에는 자기 연민을, 그리고 침묵을 보였다. 화요일 저녁,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는 부엌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 사진에서 빠져나올 필요도 없었죠. 그는 얼굴을 문질렀다.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늙어 보였다. 날 바보로 만들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래 당신 모습 그대로 보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바뀐 것이다. 다음 몇 주 동안 여파가 서서히 드러났다. 모두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현실이었다. 교회 사람들 중 일부는 예전처럼 전화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연락해왔다. 어느 날 아침, 은숙 씨가 내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때가 됐네라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영은 한 번 전화했다. 목소리는 어색하고 조용했다. 밖에서 보면 상황이 어떻게 보였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나는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였는지 나도 몰랐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상훈이 없는 어느 토요일 오후, 소영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내가 몇 년 전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서명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말씀해 주셔서 기뻤어요. 그녀가 냅킨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항상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한테는 넌 절대 그럴 필요 없어.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다. 상훈에 관해서는 깨달음이 더 더디게 찾아왔다. 그는 어색하게 상담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두 번 갔다. 우리는 경계, 존중,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또한 내 이름으로 된 별도의 은행 계좌를 열고 수혜자를 업데이트하고 일부 서류에서 내 이름을 빼고 다른 서류에 내 이름을 넣었다. 극적인 것은 없었다. 단지 명확해졌을 뿐이다. 몇 주 후 어느 날 저녁, 상훈이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믿었지만 믿음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저는 저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답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닌 것은 그 안에서의 내 자리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커피가 내 손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얼굴은 약간 지쳐 보였고 조금 더 늙었지만 굳건했다. 나는 그것을 인쇄해서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였다. 내 인생이라는 사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프레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축소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면 존엄성은 허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곳에 굳건히 서는 것에서 온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늙지도 너무 늦지도 너무 중요하지 않지도 않다. 당신의 자리를 되찾기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공감했다면 공유해달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면 머물러 달라.